제가 지난주에도 일부 혼동하기 쉬운 사례까지 제가 짚어드렸었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는 특히 파리 대책이 실시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 투자 환경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 어려워졌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죠. 따라서 제가 오늘은 몇 가지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투자 상식과 그다음에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의해야 됩니다. 또한 이러이런 지역은 굉장히 사업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이러 가능한 그런 구역의 투자를 신중해야 될 구역 같은 쪽, 즉 투자를 좀 가능한 회피해야 될 구역, 이런 것까지도 좀 짚어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하실 때 또 알아야 될 기초 상식 중에 하나가 총사업비 논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자, 우리가 이 총사업비 논리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총사업비. 왜 총사업비 논리가 중요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인한테 여쭤보면 대부분 답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용산에 있는 재개발 지역이 있고 마포에 있는 재개발 지역이 있고 경기도에 있는 부천에서 재개발을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가정을 했을 때, 자, 용적률과 조합원 비율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이 세 군데에서 재개발이 됐건 재건축이 됐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총사업비가 어디가 가장 높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께서도 머릿속으로 당연히 여기가 높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앞으로는 여기가 당연히 높지가 아니라 다 똑같다, 이 논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 똑같다.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조합 방식으로 가면서 조합원들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현물로 출자해서 회사를 하나 만든 게 제가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토지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이 논리를 우리가 관가하기 때문에 이 세 군데 중에서 총사업비가 어디가 높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그냥 바로 용산이죠. 라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예, 그렇지만 토지 매입 비용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딱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는 같겠구나. 즉 건축비 동일하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 동일하고 조합 운영 비용 동일하고 이런 논리를 잘 이해를 하시면은 지방의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요,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의 일부 입지가 좋지 않은 지역은 상당히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그런 시기에는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총사업비 논리를 꼭 머릿속에 인식하고 계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총 사업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가끔 이런 농담을 합니다. 지방에 계신 분은 강남 대치동에 있는 음마 아파트가 현재 정도는 아마 새 아파트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현재 음마 아파트 조합 설립 인가도 못 받았죠. 그 정도로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 지금 지정한 지가 벌써 15년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의 절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사업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꼭 관가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평균 15년 이상 걸리고 있다는 거, 구역 지정에서부터. 따라서 어떤 기간에 대한 기회 비용을 꼭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재개발,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자, 이걸 꼭 이해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을 때는 가능한 투자비를 낮게 잡고 접근하시는 게 유리할 거고요. 사업이 후반부로 가 있다, 이랬을 때는 이제 총 투자비 관점, 즉 내가 초기 투자금하고 추가 분담까지 합친 총 투자비 관점에서 평가를 하셔야 된다. 또한 제가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투자를 하실 때 지분당 가격이 얼마냐, 그 지분당 가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데 그럴 게 아니고 이렇게 총 투자비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즉 평당가 개념으로 의사결정을 하셨다가는 잘못된 의사결정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것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냐 안 받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총 사업 기간의 절반 정도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재개발이 됐건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이 적구나. 즉 중간에 가다가 사업이 반대로 인해서 무산될 가능성이 낮구나.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흔히 이제 비례율을 가지고 이게 많이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비례율이 높으면 좋다. 비례율이 몇 프로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비례율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비례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비례율이라는 게 뭐느냐? 비례율. 이렇습니다. 기본으로 분모가 자, 기본 종전 자산의 총합, 즉 철거하기 전에 감정평가한 거에 대한 총합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분자는 종후 자산, 즉 새로 지었을 때의 어떤 아파트라든지 부대 복리시설, 상가라든지 여기에 대한 총합, 자산 총합을 총사업비, 들어간 총사업비를 빼고 나서 에 대한 백분율이 비례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비례율이 높으면 사업성이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례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초기에 조합에서 제시하는 비례율은 높으면 좋습니다. 이건 오케이예요. 자, 그런데 후반부, 즉 관리처분 시점에 가가지고 비례율이 높다? 이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비례율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100%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비례율이 높으면 결국 사업성은 좋아요. 좋아서 내 권리가액이, 왜냐면 평가액에다 비례율을 곱해서 내 권리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내 권리가액이 올라가니까 좋은 측면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비례율을 높여가지고 권리가액이 높아서 사업성이 좋다고 해가지고 어떤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는 그런 측면에서는 유리한데 후반부에 관리처분 시점에 가서는 비례율을 굳이 120%, 130%까지 올릴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즉, 그럼 이 비례율을 100%로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조합원 분양가를 낮춰주면 비례율이 120%가 100% 낮아지겠죠. 즉 120% 가게 되면 왜 그러냐? 나중에 조합을 해산하는 시점에서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즉 조합도 하나의 주식회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미리 소득세 낼 분을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준다.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비례율이 높으면 무조건 좋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오래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재건축이 될 건지 말 건지를 좀 체크하는 기준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적으로 요즘에 이제 안전진단 요건이 강화가 됐잖아요. 따라서 이 안전진단 요건을 충족을 해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체크가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2단계로는 기본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했을 때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가 뒷받침이 돼가지고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겠느냐,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는 첫 번째로 좀 가능한 단지가 좀 큰 단지, 대단지가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형 평형으로만 이루어진 단지는 그만큼 사업성이 적겠죠. 따라서 15평, 18평, 20평 이렇게 소형 평형으로만 이루어진 단지는 그만큼 사업성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사업성이 미흡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현재의 용적률이 몇 %냐. 현재의 용적률이. 자, 우리가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몇 프로죠? 기본적으로 250%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용적률도 250%가 넘는 단지라고 한다면은 일반 분양분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되겠죠. 따라서 현재 용적률이 가능한 200%를 넘지 않은 곳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참고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 환경이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잘못하시면은 그만큼 리스크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자, 투기과열지구 내에 5년간 재당첨, 즉 서울 같은 경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문 뉴타운 하나 가지고 있고 한남 뉴타운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두 개의 구역 내에서 5년 이내에 관리 처분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중에 나중 것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투기 과열 주기에 5년 내 재당첨 금지 규정이 있다. 따라서 내가 재개발, 재건축을 단지에 어떤 매물을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다면은 특히 금년 돌아가지고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일반 분양을 받는 일은 가능한 피하셔야 됩니다. 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조합원 입주권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한 재개발 입주권 전매 제한이 파리 대책에서 새로 신설이 됐죠.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올해 들어가지고 사업시행 인가를 금년도에 받은 구역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입주 때까지 입주권 전매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내가 보유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염두를 해 두시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내에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신설됐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이 되면은 내가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도 같이 고려하셔서 의사결정하실 때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뭐 내용 다 아실 거예요. 따라서 내가 수지 분석을 하실 때 예상 개발 부담금에 대한 것도 같이 고려를 하셔서 해야 된다. 자,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 금년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4개월 후에 구청에서 개발 예정금을 갖다가 이렇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통지서에 들어있는 부담금을 반드시 수지 분석하실 때 같이 활용하셔서 내가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참고가 꼭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요. 그 다음에 보유기간 전략 같은 경우를 이런 파리 대책 내용하고 같이 엮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하는 거 꼭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투자 타이밍입니다. 투자 타이밍.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기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다면 내가 투자 타이밍을 잘 찾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매수를 하고자 할 때는 사업 초기라면은 한 2, 3년 후를 가지고 있다가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전략이 유리하실 수 있습니다. 왜?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관리 처분 후에 모든 수지 분석이 수치화, 계량화되는 시점을 택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겠다. 그 다음에 입주 시점에서 급매를 투자하라. 그런데 이 논리는 서울에서는 요즘은 이제 안 되겠죠. 입주권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자, 일부 다른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오히려 입주 시점에 급매 투자하시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판다, 매도를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가능한 부동산 침체기에 팔지 않기 위해서는요, 무리하게 대출 받지 말라는 거.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끌고 가야만이 큰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 상품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팔기를 원했을 때는 꼭 미련 없이 처분을 하셔야 됩니다. 좀 더 오르면 팔겠다. 이런 생각은 가능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강남권 재건축 투자 타이밍은 앞으로 1년 정도는 조정을 할 시기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것도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러이런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생각보다도 오래 걸리거나 중간에 많은 험로가 있다. 따라서 이러이런 구역은 가능한 투자를 안 하시거나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한 6가지 정도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민이 많이 사는 재개발 지역, 원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 이런 지역은 나중에 추가 분담금 통지서가 예고가 되면요, 그때부터 반대 세력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원주민이 많은 구역은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가가 많은 지역, 뭐 현재도 임대료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할 일이 없겠죠. 그 다음에 큰 필지가 많은 지역,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준공업 지역. 자, 준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주거 지역에 비해서 땅 면적이 대부분 큰 평수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은 자체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형 필지가 많은 구역도 좀 피하셔야 되고요. 종교시설, 이런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또 대체 종교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신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도 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지역 구역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을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재개발하는 지역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래시장을 포함해가지고 추진하는 구역은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통합재건축이라든지 결합재개발이라든지 이런 통합자와 결합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구역은 가능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조합원들 간의 이해상충이 충돌이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가 며칠 전에도 뉴스에서 보셨듯이 아파트 주민하고 상가 주민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지와 2단지를 합쳐서 한다. 더 어렵겠죠. 또 지역을 이렇게 결합해서 하겠다. 더 어렵겠죠. 따라서 통합과 결합자가 들어가 있으면 상당히 조합원 간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만큼 기간이 늦어질 소지가 있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따라서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6개 정도 제가 말씀드린 구역은 들어가실 때 투자를 하실 때 가능한 신중하게, 그렇지 않으면 아예 투자를 기피 대상 지역으로 머릿속에 인식을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파리대책 환경으로 좀 어려워졌죠. 그런 것도 잘 짚어보시고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머릿속에 잘 인식하시고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